48초로 잡았습니다. 48시간은 아니고 48초인데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원래는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은 안 됐고요. 대신 짧은 환담을 나눴습니다. 당시 장면을 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딩 관련 7차 재정 공여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참석자가 아닌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쪽에 초청했다고 하고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데요. 저렇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웃는 표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 안에서 제가 밑에 초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풀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48초의 영상이 있습니다. 계속 인사를 했고요. 서로 팔을 잡으며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허리 쪽을 툭툭 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회의는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였습니다. 저렇게 48시간을 만났고요. 시간이 아니고 초. 초 죄송합니다. 48초. 복경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48초 죄송합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이 48초 환담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크게 비판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 바이오 산업 압력 등 누누이 강조했던 주요한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 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을 풀로 48초간 지켜봤는데요. 어떤 현안이 논의가 됐을 걸로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시죠? 앞서 이제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런 문제도 되게 현안이라고 지적됐지 않습니까? 기존의 얘기들을 다 어느 정도 실무간에는 주고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실무간에 논의됐던 얘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이라 매우 아쉬운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때문에 일정들이 좀 틀어진 면이 있고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일정들을 조금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뿐 아니라 다른 정상과의 회동 일정들도 일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유엔 총회에서 나타나는 다자간 외교 속에서 짧게 만나는 과정이니만큼 실질적인 성과에 관한 부분들은 이 만남보다는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내용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이 만나는 시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딱 2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해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라면 끓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2분 만났는데 옆에 있는 당시 일본 아베 총리랑은 4시간 넘게 골프도 쳤다더라 뭐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비교 국면에서 봤을 때 다자간 외교에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 그 전에 일단 정식 협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고 마무리에 2분 정도 단독으로 두 분만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좀 새로운 신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48초짜리 이것을 계속 회동이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모습이 참 안 됐기도 하고 한데 48조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현안 3가지를 다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해요. 그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도 이미 미국과 인식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세계 유동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인식을 같이 했고 또 그 확산 억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말 효율적인 회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48초 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걸 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하나만 동의합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측면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8초 동안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통령들은 짧게 회동하는구나 라고 알리고 싶어도요.
그거 믿을 수 있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고 참사라면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벌어진 거죠. 그 초청 대상자가 아닌데도 왜 불렀느냐? 그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안하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시죠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가 사실 좀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나오시는 길에 또 좀 뭐라고 투덜투덜 하신 것이 지금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망신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기는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조금 뒤에 해당 영상을 보고 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48초 저 장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돌이켜 보면 지금 대미 외교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패가 압축된 장면이 저 48초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는 확실히 미국 쪽에 서는 걸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바로 돌아가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여러 산업이 상당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번 이제 그 순방 외교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뭐 단칼에 매듭을 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서 향후라도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외교적 성과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이 오늘 1,400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체결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체결했던 한미 통화 스와프 이걸 다시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재정당국에서도 검토에 들어가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아무런 그와 관련된 이 현안 대응을 지금 못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미국 정상 일정이 바쁘고 또 유동적이었다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단 20분짜리든 30분짜리든 약식 회담이라도 해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어필을 했어야 하고 그게 외교력인 거죠.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위상이면 또 그럼요. 급하니까 아니,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네. 원래 예정됐던 정상회담 말고 48초간의 환담으로 됐지만 어떻게든 잡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미국 의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미국은 사실은 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왔을 때 대학로에서 연극 보시고 술 드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외교를 뭘로 생각하는지 대미 외교를 그냥 우리는 반중국이고 친미국이야를 외치면 미국이 알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외교적 성과를 안겨준다는 건지 전 대단히 참 이번에 그 또 한 번 이 정부의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 무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난맥상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 총체적 무능을 확인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씁쓸합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이 급하죠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제일 급한 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마음이 급할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5%, 그러니까 40% 중반 정도에 갇혀 있는데 그 전까지 3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공화당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동시에 이제 낙태권을 축소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대중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30%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45%까지 반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장 11월에 선거 2달 앞두고 자칫 대한민국에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는 모양새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나마도 지키고 있는 45%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만났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11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지 예.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갖다가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더 좋은 우리 협상들을 진척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얼마든지 타당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애시당초 회동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회동은 잡아놓고 나서 그날 당일날 깨는 이것은 국제적 관례에도 이렇게 강대국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횡포를 막아내지 못한 우리 외교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감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결국 이제 외교는 우리가 총성 없는 전쟁이고 여태는 여야가 할 거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은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줄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정이 좀 급하게 바뀐 맥락에는 앞서서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있었어요. 영국 방문 이후에 원래는 뉴욕으로 가셔야 되는데 워싱턴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워싱턴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틀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뭐 현지의 정치 일정이 있었다. 뭐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로는 아마 건강 문제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뒤에 있는 회담 일정들이 미뤄진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짧았다는 것만 자체를 비판하시기에는 11월 이후의 상황도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국내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유엔 정상회의 기간에 일종의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들하고 어떤 형태로 정상회담이나 약식회담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돼요. 아직 이제 뭐 그 정상회담이나 약식회담 했다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 한 것만 알려지고 그 이외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우리는 이렇게 패싱이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정상들하고 그런 약식회담 혹은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미 외교의 무능은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이 저는 확인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사실 출국하면서 벼르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대해서 계속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간다. 이런 노력을 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대미 무역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율 리스크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으나 그에 관해서 그 어떤 사실은 한미 간의 의미 있는 접촉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백악관에서 확인해 준 것도 뭐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입장만, 즉 이 대북 전략과 관련된 입장만 확인해 줬을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미국 국내 정치 사정이 있는 것 분명해요. 근데 그럼 미국 국내 정치에 맞춰가지고 우리 외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입장을 부각시켜야 되는 게 외교예요. 미국 측 사정이 있지만 우리 측 사정도 있으니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됐다. 아니 게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더 안 되는 게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그때만 해도 IRA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기 전이에요. 그걸 안 만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앞뒤가 하나라도 맞아야 이게 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 보니까 결국 상대 국가의 정상회동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베와 트럼프의 만남에서 한 4시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2분 회동 이 비교를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재섭 위원이 얘기를 잘해줬던 것처럼 실질적인 이 미국 내에 있는 정치 일정 등에 대한 성과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던 부분들과 이거를 무리하게 좀 엮어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이 내용들을 처리해서 통과시키고 다 같이 웃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난날 펠로시 의장 얘기를 또 끄집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중국과의 꼬여져 있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 일부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는 측면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지 않았고 캐나다로 가서 이제 또 정상회담 등 나머지 외교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국내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몰아세우지 말고 나머지 회동 잘 끝내고 돌아오고 난 다음 평가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서 잠시만요. 저희가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돼서 이 얘기 계속 하시죠. 아니 다른 지금 원고에 다음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안 보이네요. 있는데 EX로 넘어가시죠. 어차피 48초 진행하시죠.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제가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들어갈까요? 아유, 얼른 진행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저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이
앞서 봤던 그 회의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회동을 한 뒤에 회의장이 나오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논란입니다. 아니 글로는 쪽이라고 써놓고 말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국어사전에 나오는 표준말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곱게 자라서. 예, 곱게 자라서 저도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대답이 곤란하실 테니까 복경 의원님 말씀부터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자고 했던 복경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명 듣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 예.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 김성환 외교안보 실장이 기자들 간의 브리핑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옆에 보면 박진 장관도 있었고 또 김성환 실장도 있었고 마치 그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지나가는 말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로 좀 비화될 수 있는 정치적 언쟁 논제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들이 다소 조금 그 부적절한 언어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듯이 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오히려 더 크게 뉴스 쟁점화 삼아서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있게 되는 외교적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준 속에서 문제가 된다면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내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야, 이걸 다소라고 표현하면 이게 다소입니까? 저는 듣기 민망한 이야기고 보통 점잖으신 우리 박성태 앵커나 이런 분들은 그쪽이라는 단어도 그동안 안 써가지고 차마 입 밖으로 못 꺼내. 솔직히 많이 쓰긴 했습니다. 방송 중에 안 쓰고. 그랬어요. 방송에 안 나왔을 때는. XX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 습관이 길들여진 분 아니신가 싶어요. 100번 좀 더 고급지게 생각하면 아마도 저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의회를 얘기하는 건데 의회에 예.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로 그 XX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 한국에서도 여의도 국회를 지칭할 때 저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분은 XX 이런 표현 잘 안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쓰시는 거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 자리는요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총소 없는 전쟁을 벌이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어떤 카메라가 어떤 녹음기가 작동할지도 모르는데 마치 내 집 안방처럼 그것도 수행원들 다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저런 그 육두문자와 막말을 쏟아놓는 대통령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저 자리 가신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는 먹칠을 한 이런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기대 수준을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 이 부끄러움이 국민들의 몫이 돼야 되냐. 예.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걸 감싸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최고 존엄입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번 이 문제를 가지고서도 사적인 대화에서 그게 어떻게 사적인 대화예요? 정상 외교의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 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이 하는 언사입니다. 게다가 맥락상 유추를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의회하고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외교적인 언사예요. 의회하고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예. 그걸 가지고서 국회에서 이 XS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쪽팔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쪽팔린 건 본인이 쪽팔린 줄 알아야죠. 저런 언사를 아무 데서나 저렇게 하고 국민들이 다 저걸 지켜봤는데 게다가 이 XX라는 표현이 수사검사 시절에 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돼버렸어요. 윤 대통령한테.
저게 네. 과연 대통령한테 특별히 품격 있는 언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과연 이게 정상인 상황입니까? 저게 그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저게 감쌀 일입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곤란하네요. 통렬한 비판을 박원석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예, 통렬한 비판에 대해서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생각이 앞서 되고, 김병민 비대위원님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대통령실 내부에 특히 이제 외교라든지 이제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만전을 기하시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아니 여기서-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수습합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수습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에서 수습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심각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당연히 우리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됐기 때문에 미국 외신에도 다 이게 보도가 됐을 물론이죠. 거고 예. 백악관에도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가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 정색하고 나오지는 공개적으로.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의 수준이 어떤지는 이제 미국 조야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외교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은 왜 고려하지 않냐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지적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잘 걸렸다라는 듯한 태도로서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 아마 여의도 국회에서 바라봤을 겁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순방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조정하고 국민들께 격이 맞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들을 뉴스 쟁점화를 시키게 되는 건 결국 야당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맹공격을 펼치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 뉴스로 커져나갈 수 있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일 텐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정도 내용을 갖고 뭐 문제 삼을 것들이 있겠는가 별일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듣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가 커져나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우리 복귀한 의원님 얘기는 나왔던 언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대통령의 언어의 일반적인 습관처럼 치환을 시켜버리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정치 공세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나왔던 녹취에서 들을 수 없는 쌍욕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 이 정도의 쌍욕이면은 이건 평상시에 쓰던 욕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같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대화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렇게 언급해 왔잖아요. 나왔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 당시 나왔던 일에 대한 언급인 것이고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의 지적들 뼈아프게 받아듣고 아마 이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정도와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건 국익을 국익의 위해서 삼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이시네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들의 비판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비판에 대한 정도에 대한 수준 차이들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전직 비대위원일 때는 이런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직 비대위원은 입장이 달라요. 이것이 이런 인식이 만약에 그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의 인식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잘못을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 옛날에 문재인 때는 어땠는데 라고 하면서 물고 들어가면서 이것을 정쟁화 시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쟁화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이 하는 거거든요. 불리함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은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기자가 그 영상을 담아서 내보낸 겁니다. 그 내에 있던. 이게 어떻게 민주당에서 정쟁거리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세계 이목에 집중되어 있는 외교 현장에서 전혀 정제되지 못한 이런 표현을 한 대통령, 결국은 우리 국격이 크게 훼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변명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의 자세이고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까지도
이것을 정쟁거리로 만드는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건 시작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잘못된 일이고 부적절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주시는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의도 정치권 국회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정치 대응을 했는지는 우리 복귀환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여의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취재를 하는 기자님들이라면 충분히 민주당의 현 상황을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겸허하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제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어 습관 또는 표현, 또는 습관이 아니고도 종종 나왔던 실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발언을 했던 장소가 외교 현장이었고, 또 발언 속에는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다는 미국 대통령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발언을 잠깐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면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떡하나 할 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이 좀 국회는 지금 미국 의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국회가 아니고. 현재 그런 추론이 많고요. 이때 뭘 승인하냐 이 부분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 자리에 같이 있던 분들 말고는 정확히는 모르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르는데, 이 승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영향이 있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건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저 행사장에서 나왔던 얘기, 글로벌 펀딩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국 내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만 보면 바이든을 약간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저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면 바이든이 꽤 큰 약속을 했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약속을 뭔가는 했다. 그것이 아마 뭐 11월 이후가 되겠지만은 그런 모종의 합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선물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선물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바이든이 덜컥 약속은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떡하겠느냐, 쪽팔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면 실제로 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오갔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저 말 자체, 그러니까 좀 거친 언행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었겠지만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는 꽤 괜찮은 내용을 이야기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글쎄요. 48초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본인이 승인을 받을 자신이 없는 얘기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하고 상의해 보겠다 정도의 얘기를 저런 식으로 넘겨짚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해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런 부적절한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한 거는 두고두고 우리 외교에, 특히 대미 외교에 이제 커다란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행여라도 이게 미국 정부는 아니겠지만 미국 의회에서라도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그야말로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국익만 생각한다면은 저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던 게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 실제 대미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을 법하지 않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할 거예요. 아이, 그 나라 대통령 수준 참, 이런 정도로 웃음거리 되고 끝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외교적인 문제까지 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속에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 48초 동안에 인플레 감축법 하원 통과된 거를 어떻게 또 바꾸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전혀 없고, 김재섭 위원 주장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라도 바꾸기 위한 시도도 안 할 거라고 봐요. 미국 정서상. 그러면 그 뭐냐면 이게 글로벌 펀딩에 대한 재정 공약을 하는 거거든요. 각 국가별로 우리는 맞습니다. 세계적인 질병, 기아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가 유엔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맨 처음 가입 국가에서는 또 빠졌잖아요. 그 의회의 반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재정 공약을 한 부분을 그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고 48초 동안요. 기껏 해봤자 서로 뭐 인사한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말하면 이미 48초 다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은 아마 글로벌 재정 공약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 다음 주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아,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어서 저희가 네. 또 다루긴 하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9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약 30분 정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걸로는 약식 회담 형태로 열렸습니다. 원래는 언제 열릴지도 몰랐었는데 기시다 총리,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취재하게 대기 중인 일본 기자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네 여기 왔네 하면서 얘기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보완해 또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고 있는 건물이 일본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친구들이란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참석 장소로 윤 대통령이 찾아간 겁니다. 일부 경호원들과 함께 저렇게 기시다 총리가 있던 행사장에 있는 건물로 찾아가서 30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담 모습은 저희가 일본 영상도 다 봤지만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렇게 사진 몇 장이 나왔는데 서서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브리핑한 걸로는 이제 보통 회담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있고 양국의 깃발 또는 뭐 유엔 깃발도 같이 놓고 이런 걸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은 세팅이 안 됐다. 그래서 깃발도 없었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본 영상에서도 일본 뉴스에서도 제가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약간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현재 나온 거는 저렇게 악수하는 사진 한 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만날 필요가 있었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애원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번 좀 만나야지. 우리는 선거 때부터 또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한 번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통사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약속을 안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성사된 것을 보면 아마도 한국에서 일본에서 흔쾌히 동의해줬다라고 언론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때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옳았구나 하면서 이거 성과 냈네 하면서 자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외교 관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럼 못 만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고 이걸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대통령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빈손 외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기 위한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가 회의하는 장에까지 찾아가서 그 옆방에서 만난 건데요. 이거를 일반인들로 보면 내가 영업해야 되는 어느 사장이 어느 호텔에 있는데 한번 들려서 한번 인사하면서 차 한 잔 마신 이런 정도 자리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억지로 약식 회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정상 간 회담이 되려면 기본적인 격식이라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대한 한국에서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준다라는 기조로 해요. 응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이것은 일본 정치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예. 최대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어떤 성과를 보여야 우리 국민들에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저자세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이런 회동을 하려면 안 만나는 게 더 나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일본과의 만남에 대해서 적어도 대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야당이 일본 편에 쓰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국가 편에 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저자세로 일본을 만났던 것처럼 좀 폄훼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갖고서는 뭐 내갖고선 충분하게 국민들 앞에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만나서 저 짧은 만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풀어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 정치 상황들을 고려하기에도 기시다 총리 만나갖고서는 국내 국민들에게 뭐 대단하게 정치적으로 이득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일본의 기시다 총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낮은 지지율에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의 만남을 가져가는 게 본인 정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쌍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극우 매체에서 만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나니까 계속 발목 잡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 상황 고려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은 인기나 여론에 대한 측면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있었던 오랫동안 묵혀왔던 한일 관계가 계속 후퇴하고 퇴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속한 만남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났던 저 만남 과정을 폄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다만 중간에 이제 흔쾌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내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꼬였던 점에 대해서는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였나요? 그 김태년 의원이 그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 외교를 굉장히 절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문재인 정부 동안 경색되고 틀어졌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절절한 심정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기시다 앞서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본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29% 정도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쫓겨나는 수순이 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전국 지방선거인 통일 그 지방선거가 앞으로 2023년 바로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언론 매체가 말하자면 자민당 내에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를 공격하고 있고 자민당 내 매파를 성향을 가진 의원들도 기시다 총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국내 정치의 부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흔쾌히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눈치를 보고 충분히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예를 갖췄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데 기시다 총리한테 굉장히 감옥해야 된다라는 논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한일 관계가 악화되게 된 게 우리 정부 책임입니까? 그게 아니고 일본이 이 대한 수출 규제를 왜 결정했어요? 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한테.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상금 바꿔요? 문제가 사실 한일 관계는 가장 기저에 깔려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 내에 아베파가 중심이 된 일본 내각의 성향을 이해해야 돼요. 거의 저는 이 혐한파 그리고 대한 강경파들이 지금 아베 이 총리 때부터 이어서 지금 일본 내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정치용으로 당연히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한일 관계를 긴 항목에서 정상화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저렇게까지 우리가 스토킹을 해가면서까지 과연 만났어야 되냐. 아무 성과도 없는데 아무 성과도 없다고 아까 인정했잖아요. 뭐 특별한 성과가 나올 게 없는데 게다가 일본 총리가 있는데 그 찾아까지 가서 아무런 회담장의 기본적인 세팅도 안 돼 있는데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 한 장 찍고 온 게 무슨 대단한 외교의 성과라고 지금 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마치 큰 성과가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미 김태효 그 안보실 차장이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확정되지 않은 발표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할 때부터 이게 여기장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그걸 부각시키려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는 왜 저렇게까지 만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한일 정상이 약식 회담, 우리 정부 발표로는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어렵게 만주하셨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물론 여당은 의미를 높게 평가했고요. 야당은 사실 비판적이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실은 그 밑에 이제 물밑 작업들을 충분히 해놓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거거든요. 기시다 총리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약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 문제예요. 일본 내 통일교 예. 문제가 불거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뤘던 그런 일본 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위축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확 쫄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야당에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잘못한 부분이 거기가 있다. 많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바로 잡아야죠. 서로 동시에 시간, 장소, 의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외교적 관례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성과 보고하기 바쁘니까 먼저 내서 결국은 일본에서 스텝이 꼬였던 거죠. 그러면 우선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자들이 아주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맞습니다. 예, 박 거기에 의원님 대한 말씀하신 책임이 것처럼. 있지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은 외교적 결례만 했습니까? 우리 나라도 빼앗고 우리 재산 빼앗고 우리 죽이고 그건 아주 옛날 얘기를 지금 가져올 건 그랬던 아니고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과거로부터 네.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성과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 이렇게 일본에 목을 매요? 그들은 가해자고 우리는 여전한 피해자인데 우리가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가 경색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유엔 미국에서 뉴욕에 있었던 그 실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